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경제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자,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돈을 벌어주는 통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돈을 벌어주는 통계로 좀 주제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도심 항공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요즘에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 교통, UAM에 관한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벌써 이제 속속 이 사업 쪽에 진출을 한다고 해요. 네. 자, 도심 항공 교통, UAM.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UAM이라 하는 그 네. 영어 단어가 약간 좀 어려운데, 네. 그 어번, 어번. 에어, 모빌리티, 네. 어번 의, 에어 모빌리티. 예, 앞 글자를 딴 네. 단어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 도심 항공 교통을 네.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항공하고는 다른 거죠? 예. 예. 저 현대차에서 출시하려고 하는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컨셉 이미지. 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겁니다. 어. 지금 현대차 홈페이지에 가면 네. 저것을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뭐 2인용도 나오고 뭐 1인용도 나오고 뭐 4인용도 앞으로 나올 텐데, 저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냥 뭐 날아다니는 승용차다. 아. 예. 네. 날아다니는 뭐 택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랑 다른 게 있을까요? 뭐 비슷한 걸까요? 우선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소음이. 어. 소음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 소음이 훨씬 작다고요? 적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네. 귓속말 할 정도로 그래요? 소음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특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저게 이제 그 배터리로 네. 요즘 막 그 성능차 탑재하는 배터리로 가는 그런 하늘의 어떤 교통 예. 수단인데, 저게 시속 240km 날아가는 속도도 비행기입니다. 상당히 빠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안산에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비행기 시간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안산에서 김포 가는 도로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네. 예. 이야, 저 하늘에, 여기서 막히지만 저 하늘에 저걸 타고 다니면 얼마나 네. 좋을까. 이럴 때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었으면 그렇지. 좋겠다. 예, 예. 그게 곧 현실화 됩니다. 네. 옛날에 우리 뭐 백투더 뭐 베이직이라 하는 뭐 그다음에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미래 네. 그 공상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공상과학 영화 같은 예. 거. 그것처럼 앞으로 네. 서울이라든지 뭐 거대 도시에 막 저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 거다. 네. 근데 그 올 거다고 했지만 얼마나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곧 있으면 온다 이거네요. 예, 예. 저도 어렸을 때 왜 미래, 2050년의 미래 이런 거 예. 그림 그리게 할 때 예.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상상하고 그리잖아요. 그렇지. 하늘을 나는 예, 예. 택시 같은 거. 예. 정말 그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그렇지. 건데 예. 요즘에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UAM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될 기회가 분명히 있으니까 들어가겠죠. 예. 그런 시장을 보여주는 또 통계가 있을까요? 예, 정말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그 UAM 사업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에게 네. 이렇게 소개를 했고, 특히 제가 대선 캠프에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 후보에게 앞으로 제일 큰 산업이 UAM 산업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후보께서 지역에 갔을 때 네. 그 지역이 앞으로 UAM 어떤 산업의 글로벌 기지를 만들겠다, 미래 10대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공약까지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아주 인사이트를 줬던 그런 내용인데, 네, 그 벌써 시장- 1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쪽 사업에 대표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군요. 예, 그게 시장 규모가 무려 2050년, 네. 2050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입니다. 6천조. 네. 예, 50년에 6천조지만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40년대에 보면 거의 한 600조 정도, 700조, 600조 정도 급성장하는 예.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2050년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될 6천조.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통 항공기 뭐
보잉이 가장 큰 세계적 업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보잉 사장이 우리나라에 다녀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우리나라 SK텔레콤하고 좀 합작하기 위해서. 네. 이쪽 사업 때문에 그렇지. 예. 그다음에 뭐 그 에어버스라든지 또 뭐 현대차는 물론이고 도요타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아주 뭐 조비라든지 유명한 그 벤처 기업들이 이쪽으로 약 300개 기업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시장성이 어마무시한데 이 네. 분야에 또 세계적인 기업들은 또 어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 정말 시장이 그 어마어마하고 혁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예. 미 항공 매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3개의 어떤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벌써 미국이 1, 2등. 네, 그러네요. 예. 전체 13개 기업 중에 미국이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독일이 3, 4위 2개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나라 13개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예. 11위입니다. 11위. 11위네요. 중국도 이렇게 앞서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 어쨌든 미국이 현재는 이 분야에 가장 앞서 있고 네. 미국 항공청의 어떤 허가까지 받은 그런 상태고 이미 좀 주문을 받고 있는 또 상황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벌써 이쪽 관련한 그 사업과 시장을 아예 선점해버린 그런 예,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현대차만 11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속속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팀, 네. 뭐 코리아 팀이라든지 드림 팀이라든지 팀 3개를 묶어가지고 아주 그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한화 시스템, 또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팀을 예. 이뤄가지고 SK텔레콤은 이제 기체, 아까 날아다니는 기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체하고 운항 분야를 맡고 또 교통관리는 한화 시스템이 맡고 근데 저게 이제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착륙도 해야 되고 이륙도 해야 되는 그런 계기장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 걸로 해가지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는 현대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KT와 함께 또 경쟁을 하고 있고 예. 또 최근에는 그 LG U+하고 카카오 그리고 GS건설하고 같이 또 팀을 이뤄가지고 UAM 퓨처 팀.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뭐 롯데정보통신, 대한항공, 뭐 대우건설도 속속 네.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와, 생각보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예. 네. 예, 답답한 시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꽉 막혀 있는 그런 도로들을 하늘 위로 예. 싱싱 날아다니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까지는 준비 과정이지만 네. 정말 우리가 이런 그 항공택시, 이런 항공교통을 언제쯤 실제로 만나볼 수 있을까? 네. 언제 상용화가 가능할까? 예. 먼 얘기인가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중국은 내년부터 상용화합니다. 내년부터요, 중국이요? 예, 예. 네. 뭐 원래는 이제 그 올해부터서 이제 상용화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네. 본격적으로는 중국은 내년부터 상용화 될 거고 미국도 원래는 24년부터 상용화 하긴 했는데 아마 역시 뭐 올해나 내년부터서 네. 상용화 물꼬를 트고 이제 우리나라는 25년부터서 일단 저게 뜨긴 뜹니다. 그래서 약 한 30년까지 계속 이제 네. 시험 운항하고 확장을 하면서 35년부터서 아주 그 필수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고 교통이기 때문에 네. 좀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또 철저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정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는 한 35년 정도. 예, 약 한 뭐 길면 한 10년.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스마트폰이 혹시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10년 됐나요? 20년 예. 됐나요? 12년 됐습니다. 그밖에 안 됐나요? 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예, 제가 2009년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워싱턴 DC 네. 거기에 있는 이제 로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 점심 먹으러 와가지고 뭐 그냥 폰을 꺼내고 이메일 체크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그게 뭐냐 하니까 블랙베리라 그래요. 블랙베리. 아, 맞아요. 예, 예. 네, 초창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 블랙베리가 이런 것도 있냐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아이폰이 약 6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그게 네. 2000 그러니까 10년이면 2010년 아이폰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네. 나오고 그게 겨우 이제 12년, 1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기엔 한 20년 된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UAM 하늘로 날아다니는 승용차나 택시가 이제 내년부터 나온다. 네. 그러면 아마 10년 뒤에는 이게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제 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과 같은 퇴근 시간 얼마나 막힙니까? 네. 이럴 때는 그냥 저 뻥 뚫려 있는 하늘로 이제 네. 와, 네. 그거를 상상을 해보는데, 글쎄요. 과연 그 시대가 정말 올까 예. 싶기도 하네요. 예, 네. 예. 자, 어쨌든요. 일단 정말 하늘을 나는 이런 항공교통이 이제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가 잠깐 그 소음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 좀 시끄럽지 않을까. 예. 헬리콥터는 상당히 시끄럽고, 그렇지. 예. 바람도 세서 이제 예. 주변에 영향도 상당히 많이 주고, 그런데 이 새로 생기는 항공교통은 정말 귓속말 할 정도로 조용하다. 네. 믿기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헬기 같은 큰 이제 프로펠러가 필요 없으니 그냥 어떤 소규모의 어떤 작은 어떤 회전익이 있으니까 예. 소리가 이제 없다는 이야기인데 예. 우리 열차 통과할 때 정말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 무슨 뭐 저기 뭐 오송역에 있으면 막 열차가 쉥할 때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100데시벨입니다. 네. 지금 그 데시벨 소음을 비교한 표가 나와 있는데 열차 헬리콥터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예. 통과 소음이 이제 100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지하철 차내 소음이 80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지금 하는 대화나 조용한 승용차가 60데시벨입니다. 예. 지금이 이제 60데시벨인데 제 목소리가 좀 크긴 하죠. 네. 한 60, 70. 예. 네. 그런데 그 UAM 이것은 이착륙 시에도 소음이 거의 없고 네. 운항 중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속삭이는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네. 소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소리도 60 정도 수준인데 예. 실제로 이제 항공교통이 이제 운항하는 소음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렇지. 거죠. 예. 믿기지가 않는데요. 예. 그 네. 정도로 이쪽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그 UAM 사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빨리 좀 잡아야 될 텐데 그만큼의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실상이 어떨까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세계 13대 그 경쟁 순위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11위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혹시 저번에 뭐든지 만드는 나라가 4개 있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아시아 국가들. 예, 네. 예. 중국. 예. 네. 우리나라, 일본, 대만입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뭐에 가장 강하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와 반도체에 배터리, 반도체.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하늘로 날아다니는 비행체는 이제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니 아마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이 있지만 미국의 어떤 제조업 경쟁력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있지만 중국은 내년에 상용화를 시도하지만 아마 신뢰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확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현재 기술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반도체라든지 핵심 기술이 UAM 상용화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리 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까지 추월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항공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항공 기술이나 항공 부품, 항공 산업에 대해서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품에 대해서 미국 항공청에 승인이 다 나야 되고 네. 그 승인하는 과정이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만 그러나 그 미국에서 제조된 그 UAM을 한국에 와서 조립하고
만드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어떤 산업에 큰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UAM이 상용화가 되려면 음.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좀 날아야 될 텐데, 네. 또 시범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모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예. 앞으로 UAM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현대차 오너를 만나시고 예. 또 하나그룹 오너를 만나셔가지고 빨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십시오. 라고 사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 UAM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고 또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산업이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아마 기자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 캠프에서 제가 건의드렸던 홍준표 네. 대구시장이 네네. 아예 대구 경북 미래 비전 10개 중에 이게 한 2가지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가장 빨리 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뭐 한 1,800억 정도 편성을 하고 또 관련 조직도 뭐 미래 모빌리티과라든지 UAM 팀을 조직 내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SKT와 하나시스템과 함께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앞으로 제주 뭐 섭지코지라든지 제주도 어떤 우도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이제 UAM을 타고 날아다니는 관광용 UAM을 네.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먼저 일반 시민들이 이제 이용하기 전에 관광용으로 그렇게 그렇죠. 시범 예. 운영해도 상당히 예.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또 지금 가장 큰 뭐 질문과 두려움이 뭐냐면 저거 날아가다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불안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 중심으로 저 루트를 잡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 위주로 바다 위로 날아다니도록 네. 하는 이제 그런 노선을 지금 잡고 있죠. 네. 네. 제주와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내륙에서는 대구 정도가 이제 네. 가장 빠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고. 우리 시청자들도 사실 UAM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번 통계를 통해서 알아본 UAM 사업 어떤 또 시사점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기업 입장에서 우선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하드웨어 저 기체를 제작해야 되겠죠? 기체. 네. 기체를 제작하려면 사실 거의 또 다른 완전히 산업군이 형성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강하다는데 자동차 산업의 어떤 전방 효과, 후방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큰 어떤 산업의 후방 효과 큰 게 UAM 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하고 또 부속 부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줄줄이 또 나와야 되고 네. 또 이것이 하늘에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하늘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 또 발달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이제 통신해야 되겠죠. 통신. 그러니까 또 ICT가 또 발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로 이 통신을 하다 그야말로 다량의 데이터가 또 필요하니까 예. 또 다른 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택시가 나올 텐데 그럼 누군가 또 저 조종사 있어야 되고 조종사. 네. 그럼 또 조종사 교육도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날아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또 수리도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자동차처럼 모든 산업에서 뭐 수리센터라든지 뭐 교육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그리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실 전기차 세계 전기차 1등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유명한 테슬라. 테슬라죠. 네. 뭐 그 외에 또 다른 그 전기차 배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개미 주식 투자자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앞으로
UAM 분야에 가장 UAM 관련주를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선도적인 그 UAM 관련 어떤 저 기업에 미리 찜을 해두는 거죠. 예. 미리 스펙인을 해두면 이게 이제 뭐 3년이나 5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련된 대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벤처 기업들도 있을 네. 것이니 그걸 좀 눈여겨 보면 아마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냐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UAM과 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들, 진행 상황들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한 사업들도 앞으로 상당히 성장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이번엔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도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통계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경제 소개한 두 번째로 오늘은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경제를 통계와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비즈니스 기회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대표님이 베트남에도 상당히 많이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관련 인맥도 많으시다고 들었고, 어떻게 그런 인맥들을 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셨는지요? 제가 OECD 그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을 했습니다. 아, 네. 이제 OECD 한국센터는 아시아 지역 국가 공무원들을 불러서 OECD 정책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 이제 제가 있을 때 10주년 행사를 했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르쳤는지 제가 다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한 1,400명을 교육을 시키고 네. 그중에 140명 정도의 장차관들이 배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인맥만 관리하면 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아시아 시장 진출할 때 네. 큰 힘을 얻겠다 싶어가지고 아시아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네. ABA 그러니까 그 동남아 아세안 10개국 그다음에 인도, 몽골, 남태평양 국가로 구성된 17개 국가의 아시아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제가 이제 의장으로서 18년도에 네. 취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네, 지금 당시에 이제 말씀하신 그 행사와 관련된 네. 사진이 나가고 있어요, 화면에. 예. 네, 저게 몇 년도죠? 2018년도. 18년입니다. 18년. 네. 예. 저기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대표님 맞죠? 네. 예. 이 당시에 OECD 대한민국의 정책센터의 예. 경쟁정책 본부장으로 예, 근무했었죠. 있으시면서 네, 관련 행사에 이제 참석하신 모습들 예. 보고 있는데 저 사진은 네. 이제 앞에 사진은 그 ABA 코리아 한국에서 본부를 출범한 행사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가서 ABA 출범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0여 개 기업들이 가서 베트남 ABA 출범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기에 있는 분들하고 활발하게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톱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우리 OECD 센터 출신들이 지금은 거의 뭐 저 베트남 정부의 최고위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뭐 투자하고 싶다 하면 가장 믿을 만한 기업을 소개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도 그분이 뭐 소개하는 분이 그냥 아무나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출범식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우리나라 기업이 당신네에 투자하러 가니까 당신 친구 좀 소개해라.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재벌 회장, 대기업 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인도 ABA를 출범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를 보여주는 통계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뭐니 해도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한 8%대. 199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1년에는 베트남 경제가 2.58% 정도 불과했지만 이제 작년에 8% 반등을 하면서 아마 앞으로 베트남 경제가
금년도에는 약간 좀 주춤할 거라 생각하지만 좀 더 계속 성장하지 않겠냐. 특히 건설 분야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네.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 베트남 관련 통계를 다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저 느낌과 또 그 비즈니스에 대한 촉이 많이 생겼는데 저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 그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대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21년까지 그 누적 투자액을 보면 그간 거의 한 746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정말 그 남북 베트남이 통일된 것이 1975년입니다. 그 75년 이후에 우리나라 국교가 단절됐다가 92년에 이렇게 외교 관계가 수립됐고 거의 30년 만에 작년 이제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 됐는데 30년 만에 거의 한 400배 이상으로 이렇게 무역액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은 실제적인 어떤 무역 비중은 중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얼마나 여기에 또 진출을 했을까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표를 그래프를 보면 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 보면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네. 베트남에는 213개 기업이지만 중국은 741개였습니다. 이게 2016년, 18년 들어오면서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 기업이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비슷해지죠? 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중국보다는 베트남에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가고 있습니다. 네, 노란색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예. 아마 지금 탈중국 또 더구나 그 미국에 의한 또 중국 견제 때문에 네. 중국에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에는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또 진출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것도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위가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LG전자, 포스코, 뭐 그야말로 국내 뭐 굴지의 대기업들은 사실 다 이미 진출을 네.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76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가량 투자를 해가지고 진출을 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가면 뭐가 따라 들어가죠?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다 따라 그렇죠. 들어갑니다. 협력업체들이 다 따라가는 예, 거죠. 예. 그 제가 한 4년 전에 그냥 코로나 오기 전에 조선일보하고 우리나라 저 전국에 있는 사회 선생님 네. 한 300분을 모시고 베트남을 한번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있어서 베트남의 어떤 경제 어떤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예.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삼성전자 공장을 갔습니다. 공장. 네, 그게 몇 년도죠? 그게 한 4년 전입니다. 4년 예, 예. 전이요. 그 공장에 하루에 일하는 종업원 수가 12만 명. 12만 명이요. 12만 명이요. 네. 그다음에 그 12만 명을 이렇게 태우고 오는 버스가 하루아침에 5,000대. 오. 그다음에 하루에 그 먹는 수박이 있죠, 수박. 예. 수박이 5,000개. 그야말로 그 삼성전자가 베트남 차지하는 GDP가 25% 네. 된다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주요 어떤 품목이 수출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거 또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 어떤 경제하고 네. 이렇게 견져 볼 때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네.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네, 관련 품목도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OLED가 가장 많네요. 그렇지. 예, 이제 지금 그 TV를 보면 뭐 전에 LCD TV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OLED TV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 대형 TV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지금 수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메모리 네. 반도체, 그다음에 컴퓨터 부품, 그 다음에 또 뭐 그 지적 회로 반도체, 네. 그야말로 첨단, 그 중간재이지만 첨단 중간재 제품이 베트남으로 굉장히 많이 좀 수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0년 전에는 주로 뭐 그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또 섬유라든지 뭐 무선 통신 기기, 아까 LCD 그런 거지만 지금은 거의 중간재지만 첨단 부품이 지금 고위 기술 이게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한편 수출에 대한 어떤 뭐 뿌듯함도 있지만, 야, 저러다가 베트남에 또 네. 우리의 어떤 제조 어떤 강국의 입지를 또 침해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또 사실 걱정도 듭니다. 네, 그러게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정말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예. 통계가 또 있을까요? 예.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네. 또 그 중국과 미국과의 문제 때문에 저는 베트남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향후에 베트남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향이 거의 한 71% 나올 정도로 예.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사전에 공부를 해야 사실 베트남이 가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의향은 있지만 사실상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아직까지 베트남이 그 부패 지수가 한 5년 전에는 세계 한 114등 정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베트남 정부에서 정말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아마 85등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수는 내려왔지만 실제로는 그 가서 기업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뭐 어느 날 저 소방서에 와서 돈 빼앗아가고, 어느 날 네. 세무서에 와서 빼앗아가고, 어느 날 또 노동부에 와서 빼앗아가고, 어느 날 뭐 구청에서 빼앗아가고, 네. 실적에 가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후진적이다라고 볼 수가 그렇지. 있겠네요. 이제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네.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좀 감안하고 네. 이렇게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시에도 이제 그런 베트남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문화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알아보고 검토해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자라는 네. 이제 말씀이시고요.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베트남 관련해서 아직까지 통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완전하게 더 베트남을 파헤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